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언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글은 인류 최후까지 살아남을 문자이며 결국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고요. 얼마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소리로 여겨졌던 이 주장이 이제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점차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한 천재 언어학 교수가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세계 언어학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40년간 평생에 걸쳐 몰두한 언어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한국어였어요. 1983년 어느 가을날 그에게 운명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글은 그저 낯선 기호들의 조합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경이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자 안에는 수학의 정교함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건 천재적으로 설계된 완전한 소통 체계다라는 깨달음이 그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천재를 한글의 포로로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무엘 그랜트지만 주변에서는 주로 샘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한글날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강의실. 저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죽인 강의실 안에서 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 문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 문자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40년 전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예요. 언어학 교수 사무엘 그랜트. 지금은 한글을 세계에 전하는 선봉장이라고 불리지만 모든 시작은 정말 작았습니다. 아주 작은 한 장의 종이에서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40년간의 기록입니다. 1983년 가을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언어라는 걸 그냥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던 제가 봤을 때 언어는 단순한 규칙의 조합이었죠. 20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자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어는 실용적이고 프랑스어는 우아하고 독일어는 논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놨었어요. 사실 좀 우쭐해 있었죠. 그런데 하버드 언어학과 세미나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한 장의 종이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시더군요. 거기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상한 문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이 절묘하게 얽힌 형태였죠. 마치 기하학 도형 같기도 하고 예술 작품 같기도 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글이라고 해. 한국의 문자야. 한국?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당시 미국 언어학계에서도 한국어는 완전히 소외된 언어였거든요. 도서관 동양학 코너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서적이 수백 권씩 꽂혀 있는데 한국어 관련 책은 정말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미국에서 한국은 정말 그림자 국가였어요. 6.25 전쟁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심지어 제 동료 교수들조차 한국어? 그런 언어가 있나? 라고 반응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무관심이 오히려 저에게는 한국어가 미지의 신대륙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설명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췄어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고 있어. 제가 종이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기역 모양을 보니까 정말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태 같더라고요.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습이고 미음은 입을 꽉 다문 모양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인체공학이잖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모음을 봐. 오는 하늘, 우는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해.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은 거지. 그 순간 저는 책상을 탁 치면서 소리쳤죠. 이건 발명이에요. 인류 문자의 혁명이라고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알파벳은 그냥 소리를 표현할 뿐이에요. 한자는 뜻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런데 한글은 사람의 입모양을 관찰해서 만든 문자라니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술이 어떻게 모아지는지까지 고려한 문자라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문자가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선 온통 그 문자 생각뿐이었어요. 도서관을 뒤져봐도 한국어 관련 자료는 겨우 2권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얄팍한 회화책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 적은 자료만으로도 한글의 놀라운 체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언어를 접고 한국어 연구에 제 인생을 걸기로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문자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숨어 있다고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개 언어를 정복한 천재라는 말을 듣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 내에서는 한국어 자료도 교육 환경도 전무했습니다. 도서관의 서가에는 일본어와 중국어 교재가 가득했지만 한국어 관련 도서는 단 2권뿐이었어요. 그것조차 얇은 문법 개요 수준에 불과했죠. 저는 절망했어요. 이토록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문자를 배울 길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자. 원천으로 들어가야 답을 찾을 수 있어.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국? 거긴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잖니. 어머니는 울먹이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 문자를 만든 나라가 궁금해요. 사람의 입을 그리고 세상을 설계한 문자예요. 전 거기서 진짜 언어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단 하나의 초급 교재와 사전만을 들고 1983년 여름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일까? 언어 하나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온 게 맞을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거라고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낯선 습기와 함께 몰려드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후끈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보스턴의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끈적끈적한 습도였죠. 제 온몸이 순식간에 땀으로 젖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거라는 실감이었죠. 안내방송은 알아듣지 못했고 표지판은 해석할 수 없는 글자들의 나열이었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 교재로 외운 안녕하세요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와 억양의 한국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먹먹했어요. 표지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뜻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가 출구지? 저는 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따라 걸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190cm가 넘는 키에 금발 머리,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였어요. 영어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기사 아저씨는 한국말로 계속 뭔가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손짓 발짓으로 종이에 써온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요, 여기. 제가 종이를 흔들면서 소리쳤죠.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출발하셨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수출 100억 불 달성이라는 구호도 보였어요.
거리는 온통 공사 중이었죠.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시멘트 먼지가 날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 걸어 다녔어요. 뉴욕 사람들도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죠. 이게 바로 그 나라구나.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도시 어딘가에 제가 찾던 답이 숨어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중간중간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마 처음 보는 외국인이라 신기하셨나 봐요.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웃었어요. 소통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 도시 서울에서 몸짓과 지도로 택시를 잡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현실이 확 다가왔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지? 교재 2권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버드에서 20개 언어를 배운 제가 여기선 문맹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건 모험이었죠.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야.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단 2권뿐이었고 그마저도 생존 회화 수준에 불과했어요. 학습의 벽은 높았고 독학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외국인 선교사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어학당에서 배워요. 당신도 함께 가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저는 당시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던 외국인 대상, 어학당,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교육기관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음과 모음을 손으로 쓰고 발음 연습을 했어요. 첫날 선생님이 칠판에 기억을 크게 써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혀뿌리로 목구멍을 막고 소리 내세요. 크.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 입모양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문자가 발음을 그대로 보여주다니. 니은을 배울 때는 더 놀랐어요.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소리를 내는데 정말로 니은 모양이 그 형태를 닮아 있었거든요.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시옷은 이를 드러낸 모양.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문자가 또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께 물어봤죠.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예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 이런 일이 역사상 또 있었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존댓말 체계였습니다. 왜 하다 해요 하세요 하십니다가 다르죠?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존중의 방식이죠. 말로 계급을 표현하는 언어는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언어 자체에 인간관계의 철학이 녹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어에서는 상대가 누구든 유인데 한국어에서는 너, 당신, 선생님 모두 다른 존중의 단계를 나타내다니.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한글 쓰기 연습을 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펜을 들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겨우 구별하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짧은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사과를 사려고 했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실 그 한마디를 위해 집에서 연습을 수십 번 했거든요. 발음이 맞나, 억양이 자연스러운가,
계속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사과 파는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한국어로 소통했구나. 6개월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사과도 하나 더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우리나라 말. 그 표현에서 저는 뭔가 따뜻한 걸 느꼈어요. 단순히 한국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시는 거. 그 안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달이다. 우리라는 단어 하나에 녹아든 공동체 철학을 보면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1년을 보낸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학 석박사 과정이 제 새로운 목표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쳐든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아 600년 전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겠다는 왕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다. 해례본의 이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무릎을 쳤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체 공학이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모음은 천지인을 본뜬 것이다. 오는 하늘, 우는 땅, 이는 사람.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다니. 이런 철학적 깊이를 가진 문자가 또 있을까요?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워 연구했어요.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봐도 한글만큼 체계적인 건 없었거든요. 알파벳은 그냥 소리의 나열이고 한자는 그림 문자의 집합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발음 원리와 철학적 사상이 동시에 반영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제가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죠.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자네가 발견한 게 바로 그거야. 한글은 인류 문자사에서 유일한 설계된 문자라네. 설계된 문자. 자연스럽게 발생한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철저한 계획과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마치 건축가가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듯이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조한 거죠. 이건 단순한 발명이 아니라 혁명이었어요. 박사 논문 제목을 정했어요. 훈민정음 인류 최초의 철학적 문자 시스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쓴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라는 걸 말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을 토대로 한글 창제 원리와 조선, 사회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는 것 같았어요. 자음은 사람의 입 구조를, 모음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철학. 이것은 쓰기 위한 문자가 아닌 인간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그는 한글을 세계 유일의 철학적 문자로 규정하고 박사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언어의 틀을 넘어선 경외심을 느꼈죠. 알파벳은 소리를 적고 한자는 뜻을 적지만 한글은 사람을 표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문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박사과정 3년차, 저는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익스큐스 미, 이 책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동양인 여학생이 서 있더라고요.
한국문학 전공자인 수지였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요? 네, 같이 봐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었어요. 수지와 함께 광장을 읽고 토지를 토론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한국 문학의 깊이에 빠져들었고 동시에 수지에게도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누는 대화들은 제게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니? 사무엘, 내가 미쳤구나. 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울먹이시면서 제게 매달렸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니? 저는 답답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부모님을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수지는 직접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불고기용 소고기를 고르고 여러 가지 나물을 사왔죠. 그리고 이틀 동안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오신 날 식탁에는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김치찌개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부모님이 한 숟가락씩 드시더니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물어보시자 수지가 대답했어요. 도라지 나물이에요.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 이런 나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 불고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식사 내내 수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설명해 드렸어요. 각 음식에 담긴 의미, 가족이 함께 모여 먹는 한국의 식문화까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진심이 느껴지네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지의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수지 씨, 우리 사무엘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였구나. 그날 밤 부모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한 끼 식사로 사라진 거죠. 결혼 허락을 받은 날 저는 수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밥 한 그릇이 내 가족의 마음을 바꿨어요. 한국의 밥상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관계와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지와의 결혼은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녀는 단순히 제 아내가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수지 덕분에 저는 한국어의 감정적 깊이를 더욱 세밀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이 많은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언어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말이에요. 199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신청자가 단 5명 뿐이었거든요. 첫 수업날 텅 빈 강의실을 보면서 저는 절망했어요. 20개 언어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인기 없는 과목이었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국어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일본어나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매력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때 수지가 조언해줬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예요.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파격적인 몰입식 캠프를 기획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어로만 말하기, 한식 요리 실습, 한국 신문 토론, 전통놀이, 심지어 태권도 수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 체험이었어요. 첫날부터 학생들은 당황했어요. 교수님,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한국어로만 답했죠. 아니에요. 한국어로만 해야 해요. 학생들은 처음에 좌절했지만 점차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어요. 둘째 날 김치찌개를 만들면서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 매운맛이 한국어 발음과 비슷해요. 강하고 분명하네요. 셋째 날 한국 신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학생이 감탄했어요. 한글이 정말 읽기 쉬워요. 처음 보는 단어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캠프가 끝날 때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거든요.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을 살아본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네요. 5천년 역사와 문화가 담긴 보물상자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어는 읽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품는 그릇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학기 한국어 수강 신청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사무엘 교수 수업을 들으면 한국 사람이 된다는 소문과 함께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뭔가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강생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학생들과 대화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교수님, BTS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 대사를 직접 듣고 싶어요. 블랙핑크 노래 가사가 궁금해요. K-팝이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BTS로 시작했다면 세종대왕까지 가야죠. 봄날 가사에서 보고 싶다는 표현을 아시죠? 이 보고 싶다는 한국어만의 특별한 감정이에요. 제가 설명하자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는 I miss you라고 하지만 한국어 보고 싶다는 단순히 그리운 게 아니라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고 있어요. 보다라는 동사의 싶다가 결합된 거죠. 만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BTS가 팬들에게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정말 만나고 싶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어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립다, 생각난다, 보고 싶다 모두 다른 층위의 감정을 나타내죠.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사랑해도 영어 I love you와 다른가요? 물론이죠. 한국어 사랑해는 사랑하다의 반말 형태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는 존댓말이고 사랑해요는 중간 단계죠. 영어는 상대가 누구든 I love you지만 한국어는 관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져요. 학기가 진행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BTS 가사를 이해하려고 온 학생들이 이제는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고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 시에서 별이 단순한 별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K-팝으로 시작한 학생이 한국 문학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다니요. 2020년 미국 대학의 외국어 인기 순위에서 한국어가 7위에 올랐어요.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강의실에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도 결국 한글로 표현한 감정이에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로 21세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콘텐츠는 입구일 뿐이에요. 언어는 그 나라의 심장이죠. 그날 한 학생이 수업 후에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소리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2024년 한글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40년 전 5명으로 시작한 수업이 이렇게 커진 거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579년 전 오늘 한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한글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뜬 자음, 우주의 철학을 담은 모음.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백성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민주적 문자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학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글을 지켜온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한국어와 함께 살아오면서 느낀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이 순간도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세종대왕이 꿈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이상이 지금 이 강의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뒤쪽에서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어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전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느꼈던 전율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강의실에 남아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곳곳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도서관에서는 한글로 된 책을 읽는 외국인들이 있었고요.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이구나.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요. 수지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낸 거죠. 맞아요. 저는 단지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정말 위대한 건 한글 그 자체였고, 그걸 만든 세종대왕과 600년 동안 지켜온 한국 사람들이었죠. 지금도 저는 매일 강의실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 문자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한 나라를 이해하게 하며 결국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꿈꾼 그 세상, 모든 이가 이해하고 소통하는 세계. 그 미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실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40년 전 제가 느꼈던 그 설렘과 호기심을 봅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죠. 그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종대왕이 만든 기적 같은 문자 말이에요.